지금까지 수백 명, 거의 한 500명 이상 직접 사장님들과 대면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장님과 또 매일매일이 힘든 사장님들을 각각 만나봤거든요. 매일매일 힘든 사장님들의 아주 큰 공통점,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사장님들과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사장님과 매일매일이 힘든 사장님의 큰 차이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나는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하지 못했구나 라고 반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미 승승장구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내가 이래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자아도취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도 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인사이트라고 저는 느끼는데, 승승장구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사동에 있는 일식당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거든요. 벌써 4년째 운영을 하고 계신데 4년 내내 힘들다고 하시면서 꾸역꾸역 매장을 이어가고 계세요. 이분은 왜 힘든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은 감각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듣다 보면 감각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하니까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 감각적인 운영 방식 자체가 안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나의 경험에만 의존한 식재료를 발주한다든지, 그리고 감각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고 로스율이 10%대에서 15%까지 높게 나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4년째 월별 손익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고객 데이터의 관리도 부재했었는데요, 단골 고객이 취향 파악이 안 된다라든지, 그렇게 큰 매장을 운영을 하시면서도 이 VIP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예약 데이터도 4년을 운영하셨는데 1년 전에 네이버로 도입을 하시면서 너무 뒤늦게 도입을 하시게 됐고, 지금은 이제 캐치 테이블까지 같이 하고 계신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관리가 굉장히 미흡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인건비 관리에도 이제 실패를 하신 케이스인데, 알바생에 좀 과다하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많이 불균형했고 체계적인 교육이 없이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반대로 승승장구하는 사장님의 경우는 청담동에 계신, 아까 신사동에 있는 그 일식당과 아주 비슷한 규모의, 메뉴도 비슷하고 운영 형태가 아주 엇비슷한데, 이 사장님은 벌써 3년째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발주 시스템이 있으세요. 거기다가 AI까지 도입을 하셔가지고 예측하는 발주, 데이터적인 발주를 하고 계시고, 식재료 로스율이 거의 5% 미만입니다. 지난달을 보니까 2% 정도대로 나오더라고요. 계절별 수요를 예측해서 발주를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자동 발주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객 데이터도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고객마다 선호하는 메뉴, 많이 주문한 메뉴에 대한 카운팅이 되고 있었고, 방문 주기가 분석된다든지 객단가도 다 트래킹이 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사동의 대표님이랑 아예 차원이 달랐는데, 상세 매뉴얼을 운영을 하시면서 포지션별로 업무 지침이 다 따로 있었고요, 상황별 대응 가이드조차 아주 꼼꼼하게 짜어 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컴플레인이 걸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대표님에게 전화를 한다,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이제 도입을 하고 계셨는데, 1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겨났고, 그걸 가지고 성과 보상을 해주고 있었어요. 매출에 연동해서 성과급이 나가거나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또 보상이 되고 있고, 이 직원들의 경력이나 뭐 기술이나 어떤 내공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교육에 대한 지원들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운영에 대한 어떤 큰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고객을 엄청나게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직원 관리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승승장구하는 사장님과 매일 힘든 사장님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전략적인 브랜드 확장에 대한 부분도 이 승승장구하는 사장님과 매일매일이 힘든 사장님은 큰 차이점을 보였는데요. 성남에 있는 순댓국집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매일매일이 힘들지만 브랜드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그게 무계획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꼬이는 거죠. 지금 직영점을 3개 운영하고 계신데 이 3개가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월 매출은 6, 7천만 원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이익률이 10%대에 머물러져 있고, 한 군데는 한 자리 숫자의 수익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무리한 확장, 계획이 없는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건데, 메뉴 자체도 너무 신메뉴 개발에만 급급을 하시다 보니까 이 식재료가 같이 공급
공급되는 게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순댓국집은 순댓국집인데 어떤 곳은 순댓국도 팔고 해장국도 팔고 계시고 또 어떤 곳은 순댓국도 팔고 삼계탕도 같이 하시게 되는, 매출을 쫓다 보니까 이렇게 원재료에 대한 수급, 활용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표님의 사례를 보면 이분은 용산에서 고깃집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만 전략적으로 직영점을 내고 있고 이미 4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똑같은 브랜드로 골목 상권에만 직영점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분은 본인이 가진 브랜드가 잘 될 수 있는 상권만 찾아가서 오픈을 하는 거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아주 계획된 확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계산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렴한 임대료, 고정비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입소문에 의해서 이제 초반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매출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그런 마케팅 방식을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계세요. 아까 그 순댓국집 대표님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는 그런 확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해진 메뉴만 있다 보니까 수급이라든지 유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만사 오케이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매뉴얼을 얼마나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확장 전략도 좀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이 승승장구하는 사장님과 매일매일이 힘든 사장님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어요. 홍대에 있는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할인이 너무 잦았어요. 이 메뉴에 대한 할인을 거의 300일 동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의존을 하다 보니까 거의 분기마다 인플루언서로 그 트래픽을 끌고 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소개를 했을 때는 운이 좋으면 한번 빵빵 터져주고 그 뒤에는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즉 단기 매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힘든 거죠. 이제 뭐 다다음 달이면 폐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파동에 있는 브런치 카페는 고객 여정을 관리해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계속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하죠. 손님이 어디에서 우리 매장을 보고 왔고 어떻게 우리 매장에 오게 됐고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착석해서 주문하고 먹고 나가서 SNS까지 바이럴까지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의 행동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마케팅에 포인트를 심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웰컴 드링크를 제공을 한다든지 직원들의 눈웃음까지 교육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고요. 즉 이 눈웃음이라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교육으로 해서 이루어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흡사한 예로 손님들이 식사하고 나갈 때 꽃을 주는 그런 매장도 하나의 그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또한 술집의 경우는 술을 먹으러 가면 고기가 나오기 전에 계란 후라이를 준다든지 손님들의 외투를 받아서 걸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포인트들을 손님들의 구매 여정 길목마다 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고 들어왔고 주문하고 먹고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서. 그리고 이분이 잘했던 게 이제 매장 안에 있는 어떤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철학이었는데요. 직원들은 어떤 걸 위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매장에 대한 어떤 비전과 철학이 명확히 표현이 되고 있었어요. 브런치를 시키게 되면 브런치가 나오면서 작은 명함 용지가 하나 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모든 내용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사실 이 스토리는 제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는 거지만 아직도 많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님들에게 알려야 되고 인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기억이 더 오래 남고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전략이 통하게 되는 거고 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우리 매장이 될 수 있다. 브랜드가 각인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슐랭 3스타 셰프 중에 알랭 듀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날의 레스토랑, 식당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음식과 관련된 스토리,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스토리, 우리 공간과 관련된 스토리와 경험을 파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음식만 팔게 되면 1차원적인 장사와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스토리텔링과 공간, 경험을 같이 팔게 되면 2차원, 3차원적인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데이터화 해야 되고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비스 표준화도 무조건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차별화라면 무언가 차별나게끔 우리 상권 안에서만이라도
아니라도 동종 업종 안에서만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차별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와 그 짧은 대안들 생각을 해보시고 관련된 무료 강의가 있어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승장구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매일매일이 힘든 사장님들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했어요. 물론 누군가는 자본력이 있고 누군가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차이점은 있었겠지만 이 사업을 일궈나가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손님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만족감을 주기 위한 노력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관리라든지 USB 개발이라든지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떤 기본 마인드셋에서 오픈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픈부터 시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장사는 기본값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값이 장사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에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장님인가요? 아니면 매일매일이 힘든 사장님인가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